사람을 믿고 바친 시간들이 단 한마디 조롱으로 짓밟히는 순간이 있다. 그녀는 내 상처 위에서 웃었고 법정은 그 웃음에 박수를 쳤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랑을 줬던 내가 바보였고 침묵했던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아내는 내가 지연의 꿈을 이루기 위해 투잡을 뛰며 하루 2번의 근무를 견디고 있을 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밥벌레라 조롱했다. 하지만 그녀가 애써 외면하던 상처를 내가 드러내자 방 안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은 지연이 쌓아올린 가면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혹시 이런 적이 있는가? 마치 누군가가 쓰레기 같은 시트콤을 연출하고 내가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이다. 바로 그 기분이었다. 법정 안, 지연의 비웃는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있던 내내 나는 익숙한 비난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느니, 혼자만 애쓴다느니 하는 소리들. 하지만 그녀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다. 넌 그저 밥벌레야, 서준. 잠깐은 이용하기 쉬울지 몰라도 결국엔 쓸모없는 존재잖아.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진심으로 웃었다고? 내 목덜미부터 뜨거운 기운이 타올라 귀를 타고 가슴 한복판에서 불덩이처럼 맺혔다.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손바닥을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을 느끼면서도 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응을 원했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줄 생각이 없었다. 지연은 늘 그랬다. 날카롭고 잔인하게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넣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단순히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보다. 내 자존심까지 뭉개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밥벌레라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건 지연이 나를 바라보던 시선의 집약체였다. 수년 동안 내가 어떤 희생을 해왔는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는 오랫동안 2개의 직업을 병행했다. 술자리는 물론 차도 바꾸지 않았고 새해 동안 같은 낡은 정장을 입었다. 오직 그녀가 최신 유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내가 결국 밥벌레로 낙인 찍혔다.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지연의 변호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판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방청석 사람들은 마치 점심시간 드라마라도 보는 듯 흥미진진해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 6해의 결혼이 단 한 줄의 유머로 축약되어 버린 순간이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건 단지 그녀의 말이 아니었다. 그 말에 웃어넘긴 사람들이었다. 나는 수년간 지연과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녀는 늘 관중석에 앉아 있었을 뿐 더 나은 무대를 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배신보다 더 아픈 건 내가 함께했던 시간을 우롱당한 느낌이었다.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을 때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법정의 벽은 점점 좁아지는 듯했고 숨을 돌릴 여유가 필요했다. 밖에서 나는 차가운 석기 기둥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모욕감, 분노, 믿었던 사람에게 잔혹하게 벗겨진 내 마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감정 속에 한켠에는 묘한 해방감이 스며 있었다.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봐. 지연은 오랫동안 가면 속에 감춰둔 본심을 드디어 말로 꺼냈다. 더 이상 나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도 스스로를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장 나버린 관계를 억지로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처음으로 숨쉬게 만들었다.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근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비친 건 밥벌레가 아니었다.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서 있는 사람. 지연이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강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법정으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며 나는 결심했다. 지연이 슈를 원한다면 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한 방식은 아니었다. 웃긴 게 뭔지 알아?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 나는 법정에 앉아 지연의 말이 물처럼 흘러가게 두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년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고 있었다. 신호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모른 척했던 거였다. 처음 만났을 때
지연은 묘한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모든 시선이 쏠렸다. 세련됐고 자신감 넘쳤고 웃음소리는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겼다. 나도 빠져버렸다. 완전히 매료됐다. 내 어색한 저녁 식사 제안에 그녀가 그래요 라고 대답했을 때 나는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다. 결혼 첫 해는 좋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으려 했다. 함께 여행하고 웃고 크게 꿈꿨다. 나는 그녀와 함께 삶을 만들고 싶었고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올라갈 삶을 원했다. 그때는 그 차이를 몰랐다.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하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일했다. 진짜 미친 듯이 일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주말도 건너뛰었다. 내 모든 에너지를 그녀를 위해 쏟아부었다. 지연이 서울 중심 아파트를 원했을 때 나는 무리해서라도 마련했다. 명품 가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사무실 일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꿈을 찾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나는 단 한마디의 의심 없이 응원했다. 하지만 말이야, 지연은 나를 함께 가는 사람으로 본 적이 없던 것 같다. 그녀에게 나는 단지 디딤돌일 뿐이었다. 자신이 올라서기 위한 수단, 내가 포기한 것들, 희생한 순간들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본 건 결과뿐이었다. 아파트, 가방,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그것들이 익숙해지자 그녀의 애정도 함께 사라졌다. 지금 돌이켜봐도 정확히 언제부터 그녀가 멀어졌는지는 모르겠다. 아무 설명 없이 늦게 들어왔던 그날이었을지도, 친구들과 주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을지도, 내가 하루 어땠냐고 물었을 때 피곤하단 듯 눈을 굴리던 그 순간이었을지도. 하지만 절대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다. 결혼 3주년이었다. 나는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그리고 몇 달간 모은 돈으로 준비한 깜짝 호캉스. 그걸 말했을 때 지연의 대답은 딱 두 마디였다. 그게 다야? 그게 다야. 3년의 사랑, 노력, 헌신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두 마디에 완전히 찢겨나갔다. 물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하게 웃고 내년엔 더 잘할게 라고 말했다. 그땐 늘 그랬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 나는 점점 멀어지는 거리감도, 시큰둥한 말투도, 대화보다 SNS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그녀의 태도도 그냥 넘겼다. 내가 결혼한 여자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면 어쩌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내가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걸지도 모른다. 그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건 그로부터 1년 뒤였다. 어느 날 우연히 본 적도 없는 보석류의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감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물었을 때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친구 선물이야. 친구라고? 그래. 그 말에서 이미 다 알았어야 했다. 그때 당장 짐을 싸고 나왔어야 했다. 그녀를 떠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텼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사랑하면 그녀는 돌아올 거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진실을 제대로 마주했을 땐 이미 늦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한쪽 발을 문 밖에 두고 있었다.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고 그 사람은 민혁이었다. 스포츠카에 고급 주택까지 가진 잘나가는 투자자. 지연은 그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했다. 법정에 앉아있는 지금 모든 게 명확하게 보였다. 나는 지연에게 그저 하나의 디딤돌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녀는 이제 나를 벗어던질 수 있다고 믿었는지 떠나면서조차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얕봤다. 그녀는 내가 그 말 몇 마디에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 그녀가 원한 것들을 다 갖고 떠나도 나는 아무 말 못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게 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시당하고 깎이고 외면당하면서 내 안에 생겨난 건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바로 강인함이었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짓밟고 싶었겠지만 나는 절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재판장이 다시 입장하라고 알렸을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지연이 짓밟으려 했던 남자가 아닌 내 이야기를 되찾으려는 남자의 모습으로 판사는 지연 측 변호사에게 주장을 펼치라고 했다. 예상대로 뻔한 레퍼토리였다. 나는 게으르고 일료가 없고 결혼 생활에 부담이 되는 존재였다고. 그리고 또다시 그 말이 나왔다. 밥벌레. 지연은 의기양양하게 날 바라봤다.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의자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사람을 얕보는 순간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내 변호사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나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다.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은지는 차분하게 그들의 주장 하나하나를 팩트로 무너뜨렸다. 은행거래, 내역 영수증, 내가 일한 시간과 희생의 기록들 모두 법정에 드러났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은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 씨,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내 기회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 매고 법정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손바닥엔 땀이 차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지연은 저를 밥벌레라고 했습니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함께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연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게 하나 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희생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청석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조금 전까지 웃음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판사조차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지연 씨가 비유를 좋아하니 저도 하나 해볼게요. 나는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저는 밥벌레였어요. 하지만 그게 약해서도 쓸모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무게 말입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두를 놀라게 할 행동을 했다. 정장을 벗고 셔츠 단추를 풀어 어깨 너머로 내렸다. 방 안에서 동시에 들린 숨죽이는 소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내 상반신은 흉터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그 하나하나가 수년간의 노동, 긴 근무 시간, 그리고 희생의 흔적이었다. 이게 나는 상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밥벌레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연이 불필요한 것들에 돈을 쏟아붓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밖에서 그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서서 처음으로 눈을 마주했다. 비웃던 그녀의 표정은 사라지고 그 대신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다. 바로 부끄러움이었다. 지연 씨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내 야근 덕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던 여행은 내 통장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투잡을 뛰며 그 시간을 대신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내가 마지막으로 가진 것들까지 다 빼앗으려 합니다. 마치 내가 그녀의 새로운 삶에 방해만 되는 존재인 양 말입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변하는 게 느껴졌다. 방청석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듣고 있었다. 하지만 말이죠. 나는 목소리를 단단하게 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나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누구도 심지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내가 쌓아온 것들을 빼앗게 두지 않을 겁니다. 나는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나는 셔츠를 다시 잠그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그 이후의 시간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지연 측 변호사는 흐트러진 자세로 뭔가 수습하려 했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지연 역시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재판장이 또 한 번의 휴정을 선언했을 때 은지가 조용히 나에게 속삭였다. 완벽했어요. 하지만 나는 완벽하다는 느낌보다 벗겨진 듯한 기분이 더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정이 분명히 있었다. 해방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이야기를 말했고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통쾌했다. 지연은 자신이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잊은 게 하나 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재판장이 다시 입장하자고 했을 때 방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지연 측 변호사들은 서류를 허둥지둥 정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흔적조차 없었다. 지연 역시 의자에 똑바로 앉아 불안한 손놀림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팔짱을 낀 채 허둥지둥 정리하려 애쓰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나는 늘 방어적인 위치에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고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그들의 판에 말려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가 주도권을 쥔 쪽이었다. 내 변호사 은지는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은지가 말했다. 상대 측에서 제시한 주장과 정면으로 반박되는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을 판사에게 건넸다. 은행거래 내역, 지출보고서, 각종 영수증.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강조 표시까지 되어 있었다. 나는 몇 주 동안 모든 계좌와 영수증, 서류들을 뒤져가며 빠짐없이 준비했다. 여기 보시면 서준 씨가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재정적 기여를 했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지가 이어서 말했다. 집 대출, 생활비, 그리고 심지어 지연 씨의 개인 사업 자금까지 서준 씨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자신의 진술에서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은지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말을 이었다. 지연 씨가 공동 계좌에서 몰래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 자금은 결혼과는 무관한 사적인 소비, 사치스러운 여행과 고가의 쇼핑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은지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 씨의 외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지연 측 변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이건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입니다. 그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계속하시죠. 은지 씨, 그가 말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다른 서류철을 건넸다. 거기엔 사진, 호텔 영수증, 지연과 민혁 간의 문자 및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설명했다. 경제적인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과 공유하는 자금으로 외도를 지속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연 측 변호사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반박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지연은 그보다도 더 초라해 보였다. 당장이라도 자취를 감추고 싶어 하는 듯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다. 입술 안쪽을 깨무는 모습이 보였다.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무너지고 있는 건 분명했다. 판사는 서류에서 시선을 들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 씨, 그가 말했다. 이 주장들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십니까? 지연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침묵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게 통쾌할 줄 알았지만 생각만큼 시원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그동안의 상처나 밤마다 스스로를 탓했던 기억들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확실히 한 가지는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 지연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지만 그들의 반박은 힘이 없었고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고 판사 역시 그들의 책임 회피 시도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판사는 조만간 판결을 내릴 것이라 말했다. 그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 씨, 다음 기일 전까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오직 테이블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안도, 분노, 슬픔,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머릿속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바깥으로 나섰을 때 그 모든 감정 위에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이 내 편이었다. 다음 날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부터 달랐다. 무거웠고 모두가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지연은 여전히 뻣뻣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어제 은지가 제출한 증거 더미를 가리키며 초조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마음속은 긴장으로 뒤엉켜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이건 더 이상 돈이나 이혼에 관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내 존엄과 이야기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방에 있는 모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판사는 먼저 사건의 요점을 정리하며 은지가 제출한 증거들을 언급했다. 서준 씨는 결혼 생활에서 재정적인 부분은 물론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다. 나는 지연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손은 너무 세게 움켜쥐어져 있어서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좋아. 이제는 그녀도 이 무게를 느껴야 한다.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는 밥벌레라고 불렸고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존재처럼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 씨는 단지 재정적인 부담을 짊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연 씨의 개인적인 목표와 도전까지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감내한 희생은 결코 가렵지 않았습니다. 상대 측이 주장한 이야기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모욕적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 측 변호사에게 반론을 요청했다. 재판장님, 그가 말했다. 저희는 서준 씨의 재정적 기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의 감정적 분위기가 지연 씨의 정신적 안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준 씨의 태도와 무관심, 즉 방임과 결합되어 관계가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임이라니, 그 말은 날카롭게 꽂혔다. 하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다. 재판장님, 정말 방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지연 씨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그녀의 자금 이체와 외도는 문서화된 증거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감정적인 분위기를 제쳐두더라도 지연 씨의 재정적 개인적 배신은 이 결혼이 무너지게 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정 안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했다. 지연 측 변호사조차 바닥속으로 사라지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서준 씨, 판사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결혼 생활에서의 방임에 대해 피고 측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임이라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모든 걸 이 결혼에 쏟았습니다. 오랜 시간 일을 했던 건 단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연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늦게까지 일한다고 생각하던 그 시간에 다른 사람과 주말을 보낸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숨겨진 삶을 유지했던 사람도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한 사람을 쓸모없는 존재라며 버리기로 한 사람도 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말이 퍼지게 내버려 두었다. 지연은 손만 바라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사실은요,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지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제 행복을 희생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한쪽만 해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어도 그녀에게는 늘 부족했던 거죠. 그게 방임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군거리던 방청객들조차 그 순간엔 숨조차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판사는 의자에 기대 앉아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서준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내가 자리에 돌아오자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법률 용어와 절차적인 논의로 가득했지만 내가 느낀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이번만큼은 그것이 지연 쪽이 아니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며 지연을 향해 말했다. 지연 씨, 제시된 증거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 기일 전까지 스스로의 입장을 신중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을 나서면서 은지가 나를 향해 보기 드문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완전히 몰아붙였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마음을 놓지는 않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내가 이기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건 정말이지. 오랜만에 맛보는 기분 좋은 감정이었다. 지연의 철저히 계산된 가면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은 그 어떤 극적인 폭발도 없었다. 그건 오히려 조용하고 더 깊이 파고드는 무너짐이었다. 그리고 훨씬 더 통쾌했다.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법정 안은 유독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연 측 변호사는 밤새 방어 전략을 짜느라 애썼던 흔적이 역력했다. 서류를 어지럽히며 속삭였고 가끔씩 내게 쏘아보내는 눈빛은 금속을 녹일 듯이 날카로웠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늘 침착하던 지연조차 이제는 눈에 띄게 무너져 있었다.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모든 걸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등을 굽히고 앉아 있었고 눈은 불안하게 재판장, 나, 그리고 방청석까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나를 밥벌레라 조롱하던 여자는 지금 마치 낭떠러지 위 외주를 걷는 사람처럼 보였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 안은 완벽히 조용해졌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그가 입을 열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즉 재정 기록, 서신 내용, 그리고 제3자의 진술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연 씨가 이 결혼의 본질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해왔음이 명백합니다. 지연은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고 변호사의 속삭임은 무시된 듯했다. 하지만 판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 행위에는 공동, 자금 유용 외도, 그리고 서준 씨의 기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려 한 시도가 포함됩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침묵.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무슨 말을 하려 해도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연 씨.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귀하의 이러한 행동은 본인의 주장을 훼손하는 동시에 중대한 부정행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본법정은 그러한 태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완벽하고 조작된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버린 순간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연 측 변호사조차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어하는 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통쾌했던 건 내가 단 한 손가락도 들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판사는 다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준 씨,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 법정은 귀하의 재정적, 감정적 착취에 대한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전 과정에 걸쳐 보여주신 침착함과 진정성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수년간 짓눌렸던 자존감, 의심,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했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감정이 떠올랐지만 그 위로 덮쳐온 감정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이후 몇 분간은 법률적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판사는 지연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배상에 대해 언급했고 그녀가 빼돌린 자금 반환, 그리고 재산 분할 시
내게 유리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명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다. 지연 씨. 판사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귀하의 행동은 서준 씨 개인뿐만 아니라 이 결혼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 이 지점까지 오게 된 원인을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마치 눈물을 흘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끝내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리에 앉은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한때 흔들림 없던 자신감은 이제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재판장이 최종 휴정을 선언하자 지연 측 변호사는 그녀를 향해 몸을 숙이고 작게 속삭였다. 그녀와 변호사 사이의 대화 조각들이 흘러나왔다. 명예실추, 이미지 회복, 그런 단어들이 들렸다. 나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다. 지연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기 전 그녀의 테이블 옆을 지나치며 나는 잠시 멈춰 섰다. 고개를 살짝 숙여 그녀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밥벌레라 했었지. 근데 그 밥벌레가 결국 널 추월했나 보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정 밖으로 나서자 은지가 나를 따라잡았다. 드물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아, 판사님이 벌금 항목 하나하나 읽을 때 그 표정 봤어야 했는데.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다. 지연의 조롱도, 조작도, 배신도 이젠 더 이상 내 어깨 위에 얹혀 있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밖의 공기는 상쾌했고 태양은 몇 달 만에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법정 계단에 서서 나는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지연은 나를 망신 주고 짓밟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가져가려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선 건 그녀였다. 그녀의 가면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그 순간 나는 마치 한여름 더위 속에서 무거운 외투를 벗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수년간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지연의 배신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더 이상 그 날카로움은 없었다. 그건 이제 멍 자국처럼 느껴졌다. 아프긴 했지만 서서히 아물고 있는 상처였다. 은지는 내 옆에서 남은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나는 잘 듣고 있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지연 없는 내 인생, 그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내 삶은 그녀의 필요와 욕심, 끝없는 요구에 의해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게 됐다. 나는 뭘 원하지? 그 질문은 머릿속에 오래 남았고 그것이 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상징적인 일이었다. 내 삶에서 지연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것. 그녀의 옷, 구두, 본인이 고집해서 사들였던 쓸데없는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모두 상자에 담았다. 그 공간이 변화하는 걸 지켜보는 건 이상할 만큼 묘한 기분이었다. 거실은 훨씬 넓어졌고 벽은 더 밝아졌다. 그녀의 과장된 가구들과 허세 가득한 예술품이 사라지자 비로소 그 아파트는 내 공간이 되었다. 나는 꼭 필요한 물건들만 남겼다. 식기, 수건, 실용적인 가구들. 그 외의 것들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기부하거나 버렸다. 우리가 함께 만든 삶이라고 불렀던 것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짊어지고 그녀가 장식한 삶. 그것을 이제 놓기로 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개인적인 일이었다. 오래된 옷장 깊은 곳에서 먼지가 쌓인 내 스케치북을 꺼냈다. 몇 년 전, 야근에 지쳐 사라지기 전에 나, 지연의 생활 방식에 끌려다니기 전에 나, 그때 나는 그림을 그렸다. 출근길의 본 풍경이나 도시의 구석, 대단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들이었다. 그 스케치북을 열며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그릴 시간이야. 지연은 예전에 내 스케치북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런 유치한 취미는 왜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고 그녀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 말 이후로 나는 그 스케치북을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다시 그것을 꺼내 조용히 펜을 들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고 선은 삐뚤었다. 오랜 세월 손을 놓았던 탓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근육의 기억이 돌아왔다. 한 장 한 장 그릴 때마다 지연이 땅에 묻으려 했던 내 모습을 다시 끌어올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과도 연락을 다시 시작했다. 결혼 생활 중 멀어졌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인정하는 건 부끄럽고 쓸쓸한 일이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따뜻하고 솔직했다. 친구 제이크는 나를 술자리에 초대하며 말했다. 형, 우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쯤 깨어날까 하고 형은 그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런 밤들, 그런 대화들이 내가 지연의 남편이 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해줬다. 나는 단지 야근하고 돈만 벌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서준이었다. 친구였고 그림을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허술한 영화도 좋아하고 산책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일도 훨씬 수월해졌다. 지연이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나를 갉아먹지 않자 일에 집중할 에너지가 생겼다. 팀장님은 내 변화를 눈치채고 말했다. 요즘 진짜 집중력 좋아졌어요.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해내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한 곳, 헬스장. 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았는지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하나하나 무게를 들어 올릴 때마다, 트레드밀 위에서 땀을 흘릴 때마다 그 결혼의 유령들을 털어내는 기분이었다. 몸도 빠르게 변했다. 수년간의 육체 노동이 이미 기초를 다져두었기에 결과는 금방 눈에 보였다. 물론 지연이 지금의 나를 본다면 약간의 통쾌함이 들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운동한 게 아니었다. 나는 나를 위해 운동했다. 다시 강해지고 싶었고 내가 단순한 밥벌레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다.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선 나는 거기 비친 사람이 낯설었다. 몸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눈빛 속에 담긴 자신감 때문이었다. 몇 주 전 그 법정에 무겁게 들어섰던 나는 이 사람이 아니었다. 지연의 모욕과 조종에 짓눌렸던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나였다. 더 나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 마지막 구원의 단계는 용서였다. 지연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용서. 수년 동안 나는 우리 결혼의 실패를 내 탓이라 여겼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신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제 되찾은 내 공간에 서서 내가 새로 쌓아올리는 삶을 바라보며 나는 중요한 걸 깨달았다.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 지연의 배신은 나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욕심, 그녀의 이기심,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른 그녀의 문제였다. 그걸 이해하고 나니 죄책감도 사라졌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증오하지도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최종 재판날 그 어떤 극적인 장면도 없었다. 폭발적인 언쟁도 없었다. 눈물도 극적인 고백도 없었다. 그 대신 임상적인 절차처럼 차분하고 소름 끼칠 만큼 조용했다. 어쩌면 그래서 더 강하게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지연은 더 이상 이전 재판에서처럼 날카롭고 도발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비웃지도 않았고 모욕적인 말을 던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침착해 보였지만 그 얼굴은 체념에 가까운 무표정이었다. 판사는 마지막 판결문을 읽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공정했다. 본 법정은 서준 씨가 결혼 생활 동안 재정적, 감정적으로 충분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합니다. 반면 지연 씨의 행위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혼인 재산은 서준 씨에게 유리하게 분할되며 아파트는 그가 유지합니다. 또한 동의 없이 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지연 씨가 배상하도록 판결합니다. 나는 앞만 바라봤다. 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지 않았다.
판사는 말을 이었다. 이 법정은 서준 씨와 지연 씨의 혼인 관계 해소를 명령합니다. 이혼은 오늘부로 최종 확정됩니다. 양측 모두 앞으로의 삶을 성숙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길 권고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재판장이 우리를 해산시켰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예상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서려던 순간 무언가가 나를 멈춰 세웠다. 아마도 진짜 끝이라는 느낌 때문이었고, 혹은 나 스스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앉은 채 테이블 위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낄 뻔했다. 정말 뻔했다. 지연아, 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어딘가를 더듬고 있었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후회였을까? 혹은 깨달음? 왜? 그녀는 아주 작고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작별 인사하려고. 나는 말했다. 내게 무언가 빚을 진 기분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했어. 이게 우리가 서로를 보는 마지막이 될 테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한 가지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말을 이었다. 예전엔 미워할 줄 알았어. 거짓말, 배신,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부족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연의 표정은 살짝 풀렸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내가 너에게 느끼는 건 사랑도 미움도 아니야. 그건 무관심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야. 지연아, 이제 난 너로부터, 우리로부터, 그리고 내가 내게 짊어지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언젠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길 바래. 하지만 나는 그 여정에 함께하지 않을 거야. 지연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으로 지연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나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섰다. 그때 내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내 얼굴을 감쌌다. 그건 마치 새로운 숨결 같은 시작이었다. 항상 단정했던 은지는 조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끝났네요. 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말이 주는 무게를 나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다. 정말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함께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나는 문득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다. 세상이 더 밝아 보였고 공기는 더 상쾌했다. 도시의 소음조차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지는 인도에서 멈추어 서며 나를 돌아봤다. 정말 잘하셨어요. 서준 씨, 품위 있게 이겨내셨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은지 씨, 모든 것에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짧게 악수를 건네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앞으로의 삶이 하얀 도화지처럼 펼쳐져 있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었다. 나의 선택, 나의 길,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 법원을 떠나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걸렸다. 이건 단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 후 처음 며칠은 어딘가 비현실적이었다. 눈을 떴다고 해서 갑자기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고 지연이 남긴 상처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치유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 있었다.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해. 그것만으로도 매일 아침 조금 더 뚜렷한 이유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이제 지연 없는 아파트는 분명 더 조용하고 더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건 공허한 빈틈이 아니었다. 숨을 쉴 수 있는 여백 같은 좋은 빈 공간이었다. 나는 이 공간을 내 삶처럼 백지 상태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혼 후 첫 주말, 나는 가벼운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대단한 건 아니었다. 예산도 많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소파의 위치를 바꾸고 지연이 고집하던 촌스러운 그림 대신 내가 그린 스케치를 걸었다. 무거운 커튼은 걷어내고 부드럽고 빛이 드는 천으로 바꿨다. 별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 공간이었다. 그 밤 새롭게 정리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무언가 딱 맞아 떨어졌다. 이 공간은 이제 단지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었다. 내가 되찾은 상징이었다. 지연은 이곳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그녀를 담지 않았다. 나를 담고 있었다. 일터에서도 변화는 느껴졌다. 지연의 요구와 조종이 사라지자 업무에 집중하는 게 훨씬 쉬워졌다. 생산성은 눈에 띄게 올라갔고 상사도 그 변화를 눈치챘다. 어느 날 팀장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서준 씨, 요즘 뭔가 눈빛이 다르네요. 지금처럼 계속하세요. 그 한마디가 기회로 이어졌다. 승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 지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건 단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그녀가 규정한 나로 살지 않겠다는 증명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었다. 수년간 나는 지연의 말 속에서 나를 찾았다. 넌 부족해. 넌 실패자야. 넌 그저 밥벌레일 뿐이야. 그 말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고 나는 그걸 믿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내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내딛는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그 거짓말들을 부숴나가는 망치였다. 집을 새로 꾸미고 일에 더 몰두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도 내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나는 밥벌레가 아니었다. 나는 버텨냈고 살아남았으며 그 끝에서 더 강해진 사람이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다. 상의 없이 서서 지연이 예전에 비웃던 내 흉터와 굳은 살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 자국들은 흠이 아니었다. 그건 이야기였다.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 흘린 수년의 땀, 내가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결국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용기. 그건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회복력의 증표였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약 2주쯤 지났을 무렵 지연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형식적인 문자였다. 짐을 언제 가지러 갈 수 있냐는 질문들. 하지만 곧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다. 서준아, 미안해. 우리 사이를 많이 생각해봤어.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었다. 그녀는 선택을 했고 나도 나만의 길을 걸었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그리워. 우리가 너무 서둘렀던 건 아닐까? 그 문자를 보고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그저 너무 예상대로라서 웃음이 났다. 지연은 오랜 세월 나를 당연하게 여겼다. 언제든 돌아가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때 그 짓밟히던 서준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니, 그녀 자체가 필요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로 나는 내 삶의 어두운 장 하나를 닫았다.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스케치를 하다가 나는 지난 모든 일을 떠올렸다. 배신, 모욕, 그리고 내가 되찾은 삶. 그건 분명 폭풍 같았다. 하지만 폭풍은 공기를 맑게 한다. 그리고 그 후엔 무언가가 자란다. 나는 자랐다. 수년간 나는 그저 버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피어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지연의 말이나 배신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한 선택과 행동으로 정의되었다. 나는 맞섰고, 지켜냈고, 더 단단해졌다. 스케치북을 옆에 내려놓고 새로 단 커튼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어느 잔잔한 평화가 내 안을 덮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내 삶이었다. 조용하고 단순하며 완전히 내 것인 삶.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결국 그녀가 무너진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은 순간이 진짜 끝이었다. 이건 복수가 아닌 회복이었고
버려진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해방이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시 만나요.